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상기념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주로 해왔던 것들은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만은 이 상에 어떻게 보면 자기 학자가 학자 그룹 학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제목은 성체주세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주기세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손상된 몸을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난치병 환자를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는 일종의 엄마와 같은 그런 기원세포가 바로 주기세포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기세포이다 보니까 이 의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범부처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또는 국회나 또는 교육부를 막론하고 이 주기세포 분야의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미션 하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주기세포에 두 종류의 주기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드는 수정란으로부터 배아가 만들어지고 이 내괴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배아주기세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의 일부로서 우리 몸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체주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주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자동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배반포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의 생명활동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아주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꺼내는 순간 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가능성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바로 윤리적인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정지석 추기경부터 또 생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염수성 주임님을 중심으로 성체주기세포를 배아주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의학적 대안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범교회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층의 어떤 언론이나 또 학술 활동을 통해서 또 교구에서는 성체주기세포 연구 지원에서 100억을 지원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덕분에 2004년도에는 국가적인 연구과제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배아주기세포였던 것이 2007년도에 와서는 80% 이상이 성체주기세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체주기세포가 주기세포 연구의 메이저 파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성체주기세포가 실제적인 치료 기능을 잘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효과적인 재생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체주기세포는 과연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효과를 가지 못하는 것이냐가 우리 학계에서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배아주기세포에 비교해 봤을 때 배아주기세포는 비교적 높은 증식력을 가지는 데 반해서 성체주기세포는 세포 치료를 하기 위한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증식능이나 또는 분화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에서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체주기세포를 우리가 보다 난치병 환자를 치료를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체주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러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저의 경우에는 성체주기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통해서 이 조혈모세포가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에게 이게 투입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파괴된 골수를 재생하는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세포들을 다 재생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런 골수 이식의 선구자이신
저의 은사이신 김춘추 교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현재 BMT 센터, 골수기 센터 소장님이신 이종욱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그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성취수포의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취수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시멈하게 재생을 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복잡한 과학적인 유전적인 기전부터 해서 후성 유전적인 기전, 많은 기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과연 이것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밝혀냈던 것은 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타3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적인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환자에게 이식됐을 때, 동물에 이식됐을 때 생착량이 증가하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을 억제시켰을 때는 감소하게 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4200배까지도 이 증식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스타3의 활성을 억제하면 재생능을 줄이기도 하고 자극하면 올리기도 할 수 있는, 올렸다 내렸다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키 몰레큘로로서 이러한 재생 신호를 우리가 확인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결국 재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 기술 연구다 해서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의 학계 최고 권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블러드지에 저희가 학계 논문을 발표를 했고, 또한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한국을 빛낸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적인 것들 말고 또 더 우리가 성취수포에 관계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이 하늘의 씨알이 어디에 떨어지냐, 이러한 척박한 땅에 떨어지느냐, 옥토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게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환자의 치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몸 안에 미세 환경, 둥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미세 환경의 조절을 통해서 활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된 또 하나의 기전은 뭐냐면은, 성장인자, 윈트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사실은 둥지에 해당하는, 골수의 둥지에 해당하는 주변 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면 여기서 신호체계의 상호작용이, 크로스톡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줄기세포의 재생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체내 환경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줄기세포의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러한 이론에 관련된 세계적인 북미 대륙과 또 유럽 대륙의 이론적인 갈등을 저희들이 논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골수나 뇌나 간이나 심장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퇴행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이러한 환자들을 장기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포 치료 기술을 성체주세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각계의 우리 언론이나 또 여러 학계에서의 이러한 많은 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체수포를 역분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최근에 역분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꾸로 분화를 시킬 수는 없겠느냐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낸 것은 일반적인 피부세포에 비해서 줄기세포는 왜 줄기세포일까를 연구를 한 끝에 저희가 알아낸 것은 이 염색체,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미분화된 줄기세포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고 훨씬 더 유연하게, 플라스틱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줄기세포를 줄기세포일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기세포의 양을 더 올릴 수도 있었고, 또한 이미 분화된 세포로부터 역분화를 시키는 기술도 저희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염색체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호국을 끓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줄기세포의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교육과학부에서 공식 보도로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소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권위진 블러드지에 실렸고,
또 이 블러드 안에서도 이 논문에 대한 해설편이 따로 이렇게 출간이 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원천 연구 이외에 최근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그 가톨릭 우리 한마음운동본부에서도 많이 기증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대혈을 가지고 골수 대신 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대혈, 아이가 태어날 때 태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제대혈인데 그 양이 한 사람부터 얻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제대에서 얻는 세포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체중이 50kg에 넘어가는 성인의 생착량을 다 보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부 반쪽짜리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개가 부족하면 두 개를 넣으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인에서 두 개를 동시에 이식하는 이 기술들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제대혈을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되면 이 분야에 지금 세계적인 그 권위자이신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개를 섞어 놓게 되면 둘 중에서 하나만이 생착이 되고 하나는 전혀 생착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몸 안에서는 같은 하늘에 둘이는 살 수 없다. 세 개를 놓든 네 개를 놓든 오로지 한 개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한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제대혈을 집어넣어도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조혈모 세포끼리의 면역학적인 경쟁을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니까 이제는 제대혈이 10번, 12번, 13번, 14번 이 유전자 코드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생착을 해도 두 개가 똑같이 사이좋게 생착이 됨으로 인해서 이식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조직 적합성에 상관없이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항상 준비해 놨다가 두 개를 해서 성인에게도 제대로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 발표를 했고 이것도 역시 그 블러드 학술지에 저희가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학자로서의 그 고통을 겪었던 연구 테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대혈에 관계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제대혈 은행들이 17개 정도 되는 은행들이 지금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대혈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과연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혈 은행은 마냥 뱅킹만 하고 있을 것이냐,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얼마나 보관된 줄기세포들을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를 이식했을 때 굉장히 환자들에게 회복되는 속도와 성공률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죽어있던 세포를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 방법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으로 판독되는 그러한 세포들만 빼서 저희들이 아주 초기에 죽어가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종류의 초기 세포사를 나타내는 세포가 얼마나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마커가 음성인 건 실제로 살아있는 조혈모 세포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가지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식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죽어있는 세포에서는 아무것도 생착이 되지 않고 이것이 음성인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골수에 생착이 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대혈 세포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가 많은 것을 골라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들의 초기 세포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해 봤더니 이렇게도 다양한 70%에서 20%까지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소 귀찮고 다소 경비가 좀 더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좋은 제대혈을 골라내야 하고 보다 좋은 제대를 골라내기 위한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그런 것 좋은 것을 골라냈을 때와 나쁜 것을 골라냈을 때 환자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생산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골라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17개 제대혈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은행으로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17개씩이나 되는 14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17곳 예상되고 있는데 14곳이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데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어떤 제대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수의 제대열의 생존력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2004년도라 제가 너무도 시대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그 벤처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구는 그러한 환자들을 그 이익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학계에서 이러한 연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재 수준에서 성취수퍼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보다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배아주세포나 생명윤리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저의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또 하나의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위협받는 난치병 환자들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세포가 채취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담이 없고 반생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생명에 대해서 위협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무작위 불법 시술을 통해서 해외까지 원정을 나가서 환자들이 사망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한 해에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어떤 종류의 과대 선전된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기세포들을 무작정 시술을 받다가 이렇게 많은 사고를 당하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성체수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금융권들이 결부가 돼서 마치 주기세포 연구 하나의 테마주인 양 그 바이오의 주식 시장에서 그 굉장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치료 효과 자체를 우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그 테마로서 이것을 이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정말 소중한 성체세포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세포를 결국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세포치료제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서 주기세포 심사평가 기반 연구 사업단이라는 것을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지나친 산업적인 이해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그 환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만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상당한 그 환자 편에 있어서의 밸런스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그 컨클루딩 리마크는 뭐냐면은 주기세포의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하는 것이냐? 이것은 상업적 연구가 아닌 사람을 돕기 위한, 인간을 위한 연구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전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는 저희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와 교회가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주교 생명위원회, 또 가톨릭 세포치료 사업단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20억을 지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교과부로부터 주기세포 글로벌 리더팀이 되라고 또 50억을 지원받고, 또 식약청으로부터 이런 주기세포 심사평가에 기준을 만들려고 55억을 지원받고, 교회에서 또 이런 100억의 지원을 해주시는 이러한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될 그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태어나기 전이든 또는 태어난 이후이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